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짚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11월 2일에서 3일 양일간 열리는 FOMC 이벤트일 텐데 현지 전망과 함께 체크 포인트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죠. 2일과 3일 열리는 그 페드의 연방공개시장회에서 페드가 이제 통화 정책을 논의하고 3일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두 가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이퍼링 결정이고 두 번째가 제롬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입니다. 먼저 테이퍼링의 경우 컨센서스가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실시를 발표하고 11월부터 즉각 시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인 그 채권 매입액을 당장 이달부터 매월 150억 달러씩 감축을 해서 8개월 뒤인 내년 6월이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아예 종료한다는 겁니다. 또 테이퍼링에 따른 텐드럼은 없을 것이란 게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최근 야데니 리서치의 그 에드 야데니 대표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페드가 테이퍼링 임박을 시장이 놀라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알려온 듯하다. 과거 테이퍼 텐드럼은 페드가 갑자기 테이퍼링을 언급을 해서 시장이 놀랐기 때문이다. 이번은 꽤 오래전부터 테이퍼링을 알려온 만큼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유럽중앙은행 ECB의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세 가지 주제만 논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밝혔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높고 길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페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클 겁니다. 게다가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은 채권 매입을 즉시 중단하고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 중앙은행은 오는 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처음으로 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FOMC는 그 통화정책회의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높아졌지만 많은 부분은 일시적 요인들을 반영한 것이다. 뭐 이런 문구를 넣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랜 썬튼의 다이언 스웬크 이코노미스트는요,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성명에서 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매파적인 페드를 대비하라. 빠른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문구,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빼는 것은 여차하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선언과 흡사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8월에는 8월 말 잭슨 연설에서 10여 분 이상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할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뺀다는 것은 한 석 달 만에 지금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월가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문구가 아예 빠지면 정말 매파적으로 인식돼서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공급망 문제 또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또 길게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발언이 매파적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크고 채권 수익률 곡선은 좀 더 평탄화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예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권 수익률 곡선은 평평해지는 그런 추세죠. 페드가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ING는 지난주에 미국의 경기 회복이 이어져서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3% 후반까지 떨어지면 페드가 내년 초에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여서 내년 6월 이전에도 채권 매입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꽤 오랫동안 2022년 하반기에 두 차례, 즉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 정도 금리 인상을 예측해 왔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백히 높아지고 있어서 페드가 더 공격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내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9월, 12월 등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2023년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해온 골드만삭스도요. 지난주 주말에
페드의 금리 인상 시점을 1년 정도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테이퍼링 종료 직후인 2022년 7월까지 처음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2022년 11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년 두 차례씩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그동안의 전망을 바꿨습니다. 11월 FOMC 회의 이외에 또 이번 주에 커다란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11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뉴저지와 버지니아 두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 주지사 선거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그동안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백신 보급 확대와 코로나로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그런 치유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 일시적 대응에 불과하고요. 그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했던 공약은 지금 추진 중인 두 개의 인프라 법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안들이 민주당 내분으로 인해서 막혀 있다는 겁니다. 도로와 다리 등을 건설하는 인프라 법안은 공화당과 합의를 해서 2천억 달러짜리를 만들어서 상원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의 진보파들이 하원 통과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문대학 무료, 또 메디케어 확대, 친환경 투자 확대 등을 집어넣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과 함께 할 경우에만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조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들 법안은 6개월가량 지금 공전이 되어 왔고요. 이제 올해 안에 앞으로 2달 동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거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주당 주도의 인프라 예산안의 패키지 규모를 기존의 3조 5천억 달러에서 절반 수준인 1조 7,500억 달러로 줄인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급 가족 휴가와 전문대학 무상교육 등을 백지화하고 의료 예산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대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55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규모 감소에 맞춰서 법인세 증세 방안을 폐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투표가 절실히 필요하다. 의회 과반수와 내 대통령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프레임워크입니다. 민주당의 진보파는 여전히 1조 2천억 달러짜리 초당파 인프라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이 프레임워크가 발표된 뒤에 진보파의 리더격인 프리밀라 자야밀 의원은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아직도 반대표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도 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유저지주와 버지니아주 2일날 주지사 선거라는 유저지주와 버지니아주는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유저지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간에 여전히 한 10%포인트 정도 지지율의 차이가 나는 만큼 수성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버지니아는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싱턴 바로 옆인 버지니아를 공화당에게 내주게 된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에게는 매우 큰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민주당 내 내분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진보파들은 이게 제대로 3조 5천억 달러를 안 하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에서 김현석이었습니다.